이드리움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드리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왜냐하면은 원래 이드리움을 만들 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이 시스템을 제안할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 전자화폐 시스템이었거든요. P2P 전자화폐 시스템. 근데 이 이드리움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뭐였냐면은 부테린이 처음에 2014년 1월달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이 뭐였냐면은 저거였어요. 차세대 스마트 계약과 비집중화된 응용 플랫폼 개발.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런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겠다.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드리움 이러면은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스마트 계약을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그 스마트 계약하고 관련된 여러 참여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스마트 계약을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거래 작성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거래 작성하는 스마트 계약 작성하는 랭귀지도 훨씬 쉬운 랭귀지 쉬운 랭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블록체인이나 채굴 같은 이런 이슈들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스마트 계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해남은 이게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실제 상용 버전,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버전, 그 테스트 버전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처음 나온 게 홈스테이 버전인데 이 버전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거래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10월달에 작년 10월 16일인가에 아마 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메트로폴리스 버전이 2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버전 비잔티움 버전이 작년 10월달에 출시가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이드리움 거래는 이 플랫폼 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메트로폴리스 버전, 그 비잔티움 버전에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정리하고 할 때가 인물이 바로 전 그 단계라 가지고 내가 사실 이 뒤에 것을 좀 이렇게 잘 팔로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작년 말에 버전이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최종 버전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레니티 버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세레니티 버전은 지금 이드리움은 그 비트코인처럼 그 블록 채굴 할 때 그 작업 증명 기반으로 블록 채굴 하거든요. 작업 증명하고 인센티브 그런 기반으로 채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그런 작업이잖아요. 작업 증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특정한 채굴자한테 집중이 되지 않으면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거나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 그런 작업 증명하고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내는 채굴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없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데
이드리움 개발자들이 제시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업 증명 기반에서 뭘로 바꾸려고 그러냐면은 심판 아니구나. 쏘리. 뭐로 바꾸려고 그러냐면은 그냥 이걸로 할까? 쓰지 않으면 되겠죠. 이걸로 합시다. 뭘로 바꾸려고 그러냐면 소유 증명 기반으로 바꾸려고. 소유 증명. 그러니까 내가 이 이드리움의 그 내부 통화가 이드잖아요. 이드. 그 이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걸 갖다 코인 나이라고 그러는데 코인 나이가 크면 클수록 채굴자로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게. 지금 우리 같은 작업 증명 같으면은 해시파워가 크면 클수록 그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거는 코인을 많이 소유하고 오래 소유하면 할수록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 그런 방식을 소유 증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공개적으로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작년 2017년 하반기에 이게 출시가 돼서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사실 예고가 됐고 그래서 소유 증명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이드리움 채굴자들이 사실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러면 사실 이게 채굴 작업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좀 이렇게 이드리움 채굴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 작업 증명에서 소유 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 증명 난이도를 설정할 때 있잖아요. 작업 증명 난이도 폭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그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작년 10월달에 일부에 적용이 됐는데, 근데 그때까지 불행하게도 소유 증명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적용을 못하고 그 적용하는 이렇게 그 난이도 폭탄을 적용하는 그 알고리즘이 여기 메트로폴리스 비잔틴 버전을 출시할 때 사실 유예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작업 증명 기반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소유 증명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 증명 시대가 가고 소유 증명 시대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많이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드리움을 개발한 그 개발자들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계약이든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가 익명으로 적절하게 이 계약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다시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마트 계약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누구든지 이드리움 블록체인의 계약 프로그램을 짜서 저장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 세계 하나의 어떤 컴퓨터로 동작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주관하는 단체는 이드리움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냐? 스마트 컨트랙, 그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 이름을 붙였는데 프로그램이죠. 일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렇게 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블록체인에 작성된 블록체인에 저장된 이 프로그램이
다른 참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자체적인 그런 계좌도 어카운트도 가질 수 있게 반드시 가지는. 그래서 그 실행 결과가 자기 어카운트에 자기 계좌에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 있게. 그리고 외부에 있는 참여자는 그 그래프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과 트랜잭션 거래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결국은 이더리움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같으면은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스마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계약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거래의 어떤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자 참여자들하고 무슨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있는 스마트 계약이 실제 사람들하고 거래를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런 어떤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스마트 계약 어카운트로 자금을 송신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뭘 실행해가지고 뭐 다른 형태의 계좌로 이렇게 송금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가장 이더리움에서 제일 그동안 유명했고 말이 많았던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혹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 텐데 그게 이더리움에서 하드 포크를 유발한 그런 계약 프로그램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런 관심들 별로 없었나요? 다오라고 그러죠. 다오. 디스트리뷰트 오토노머스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벤처 캐피탈 회사 자체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 회사의 모든 운영 관련되는 그런 거를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차렸어요.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래가지고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벤처 프로젝트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자체를 아예 그 블록체인에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응용, 뭐 어떤 형태 응용이든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이렇게 참여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크로 계좌라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에스크로 계좌. 물건을 받기 전에 내가 돈을 직접 판매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에스크로 계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 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로 이렇게 지불 대행 회사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죠? 페이팔 같은 데인데 거기 계좌로 일단 송금하면은 그 송금됐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확인하고 물건을 주고 내가 물건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판매자한테 에스크로 계좌에서 이렇게 송금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금 결제하는 거를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에스크로 계좌가 지금은 전부 다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구매자가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으로 거래 실행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의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고 그러면 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은 판매자한테 그 지불 사실을 통보하고 물론 뭐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는 그 확인한 다음에 상품을 전달하고 똑같이 상품을 전달을 받았으면은 구매자가 이렇게 스마트 계약에 통보하고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판매자 계좌를 송금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거래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하고 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디스트리뷰티드 오토노머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자체를 오프라인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회사를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블록체인상에 스마트 계약으로 작성된 벤처 투자 회사를 이드리움 재단에서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였어요. 1150만 이드가 여기 투자가 됐어요. 이 회사에.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투자자 모집, 그 다음에 투자 지분에 따른 어떤 권한 배분, 권한이라는 게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투자금 회수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 어디에다 이 벤처 자금을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이런 모든 이 회사의 조직 운영을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하고 투자자 사이에 그 거래를 통해서 다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회사죠.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운영 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디스트리뷰티드 오토노머스 오거나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드리움 기반에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년 전에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1150만 이드라는 게 전체 그때까지 발행된 이드 통화량의 한 14%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의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만큼 믿고 투자를 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잘 될 거다 이거.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는지 아시나요? 이게 해킹을 당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해커가 여기에 이 계좌에 요 스마트 계약 계좌, 요 회사 스마트 계약 계좌에 모집된 1150만 이드 중에 해킹을 통해서 360만 이드를 이렇게 해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해킹한 그 돈을 그 인출해서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계약 프로그램 만들 때 인출하고 나서 28일 동안은 이렇게 다 옮기지 못하게, 쓰지 못하게, 다른 거래를 사용 못하게 이렇게 이제 계약 코드가 만들어져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8일 내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해킹을 했다는 거는 여기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자기 계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계좌로 옮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이 한번 거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나면 사실 수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 그런 거잖아요.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블록체인에 한번 저장된, 승인된 거래는 저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수정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었죠. 2016년대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이런 쪽에 안 했으니까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블록체인을 인위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드리움 재단에서. 그래서 원래 투자자들한테 다시 다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하드포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일종의 그 해킹을 당한 거는 당한 거고, 그게 사실은 그 스마트 계약에 해킹이 당한 거지 이드리움 플랫폼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블록체인의 문제.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잘못 짜는 거지.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드리움의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룹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룹하고가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하드포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꾼 쪽, 주류가 이드리움 재단에서 주도가 돼서 바꿨기 때문에 바꾼 쪽에서 지금
통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화폐가 ETH고요. ETH. 그 전 원래 오리지널 이더리움을 가지고 지금 채굴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클래식. 그렇게 지금 두 개로 지금 그래서 나눠져 있어요. 어쨌거나 회사를 블록체인에다 설립을 했죠. 근데 이제 그만큼 그게 또 이게 많은 어떤 그 스마트 계약 계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그런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같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지.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은 비트코인의 그 거래에서 인풋 아웃풋의 그 스크립트, 인풋 아웃풋의 잠금 스크립트하고 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보다는 훨씬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을 해야지 스마트 계약을 사람들이 누구나 잘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용 프로그래밍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전용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런 언어를 이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튜링 컴플리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환경을 지금 자바 머신처럼 버추얼한 그런 머신을 만들었고 모든 이더리움 풀노드가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노드들은 EVM을 다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환경을 다 이렇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EVM이 다 이렇게 그게 설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설치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솔리디티하고 서펀트라는 것하고 LLL이라는 언어를 세 개를 만드는데 지금은 주로 솔리디티로 이렇게 대부분의 스마트 계약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솔리디티로 대부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을 이제 외부에 있는 이더리움 외부에 있는 우리 뭐 이렇게 참여자들 누구나 만들어서 스마트 계약 생성 거래를 통해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포스팅하면은 채굴자들이 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맞게 이제 참여자들이 이렇게 계약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하는데요. 스마트 계약에 실행되는 결과는 다 또 블록체인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그래서 거래 정보 어떤 거래들이 실행이 됐는가 하는 것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실행의 결과도 다 이렇게 그 블록체인에 다 저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저기 그 스마트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죠, 그죠? 비트코인은 어떤 거래들이 실행이 됐는가 하는 거래 정보만 다 이렇게 블록체인에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실행된 결과를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그 결과 아웃풋들을 내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거래를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아웃풋을 내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파악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근데 이거는 그 결과를 블록체인에 다 저장하게.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어떤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딱 하잖아요. 그럼 스마트 계약 실행 결과가 블록체인에 딱 저장이 되어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내 지갑 소프트웨어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기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길면은 10분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구조 자체를
많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 블록체인 구조는 똑같은데 블록체인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은 많이 바꿨습니다.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거래에 참여하는 그런 거래 참여자는 외부에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우리 이렇게 사람 또는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 같은 이런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그런 참여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그램도 거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거래의 참여자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내부 참여자, 외부 참여자. 외부 참여자는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그 거래 참여자고요. 내부 참여자는 그 이더리움만 있는 스마트 컨트랙 프로그램 자체가 계약에 참여하는,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참여자 간에 거래한다. 외부 참여자 간에 뭔가를 거래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 비트코인하고 동일하고요. 비트코인처럼 지불 거래,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뭐냐면 외부 참여자가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그래서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또 다른 외부 참여자한테 뭔가를 또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동작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큰 차이.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우리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새로운 주소, 그러니까 주소 기반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소가 어떤 참여자가 어떤 주소를 쓰는지가 노출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래 결과가 그 주소의 출력값으로 이렇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우리 일반 오프라인 상에서 일반 인터넷 뱅킹 같은 데서 하는 방식의 어카운트 기반, 계좌 기반의 거래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이더리움 거래 참여자는 자기 계좌를 다, 물론 계좌를 하나만 가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개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계좌를 가지고 모든 거래는 송신 계좌와 수신 계좌 간에 이렇게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일반적인 우리 금융 시스템처럼 그 거래가 수행되고 난 그 결과가 관련된 계좌의 잔고, 밸런스 형태로 다시 저장이 되게 블록체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항상 거래가 수행되고 나면 그 거래에 관련된 계좌의 잔고가 이렇게 변경이 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는 비트코인처럼 그 UTXO를 다 이렇게 자기 지갑과 관련된 UTXO를 다 모아봐야지 알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계좌만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잔고를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좌 참여자들이 다 자기 계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참여자, 우리 일반 사람 같은 외부 참여자도 계좌가 있어야 되지만 스마트 프로그램도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스마트 프로그램도 거래 참여자니까. 그래서 계좌를 두 가지로 나눴어. 그러니까 외부 소유 계좌, 보통 EOA라고 그러는데 EOA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계좌고요. 이 계좌에서 송신되는 모든 거래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서명으로 이렇게 그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부 소유 계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계좌의 아이디, 계좌의 주소가 공개 키하고 당연히 이렇게 맵핑이 돼. 그래야지 사실 서명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계약 계좌는 좀 달라요. 계약 계좌는 주인이 블록체인 상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뭔가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외부 사용자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외부 소유 계좌는 반드시 공개 키와 대응되는 주소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되는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소유자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데 이런 계좌겠죠. 계좌. 사용자가 블록체인상에 개설한 계좌 이런 계좌인데 이 외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계좌 간에 거래를 한다, 트랜잭션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들을 송금하는 지불 거래에 해당되는 거야. 지불 거래. 물론 지불 거래 할 수 있고요. 지불 거래 할 수 있고 이 블록체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계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저장한 스마트 계약을 이 계좌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내 프로그램이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한 다른 계약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또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 프로그램 자기들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환경, 요 코드가 작성되는 랭귀지가 실행되는 환경, 컴파일해서 실행되는 환경이 이드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바 머신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가 이드리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갖추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계약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계좌를 컨트롤 어카운트 CA라고 그러고요. 외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이제 EOA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거는 EOA고 회사가 블록체인 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 회사의 법인 계좌가 이제 C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이 CA에다가 이렇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출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 CA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중에 뭐 100이들을 어떤 회사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런 거를 외부 참여자들이 요 스마트 컨트롤 프로그램하고 통신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상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랭귀지 자체가 있잖아요. 이 랭귀지가 일반 프로그램 랭귀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도 다 짤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계약을 갖다가 원활하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통화했고요. 송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실행 결과가 블록체인 상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뭐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 개발될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드리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벤처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계약 프로그램 복잡한 계약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참여자들이 그 이드리움 재단에서 만들었던 다오라고 하는 그 벤처 투자 회사는 실제로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10,000명도 넘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한테 다 토큰을 줘가지고 그 토큰만큼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그 토큰 보유한 만큼 의사결정할 수 있게 이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경우에는 이 계약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게 통신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잔고 상태가 그 다음에 뭐 뭔가 실행되는 결과가 그 블록체인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약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계속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현재 회사의 잔고는 얼마고 뭐 몇 개 프로젝트 투자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만 보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어카운트 계좌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모든 거래들이 이 계좌를 통해서 계좌와 계좌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 구조가 되는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계좌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네 가지인데요.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코드 해시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이 계좌가 스마트 계약 계좌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 자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치라기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해시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그러니까 해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영어는. 그리고 요거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저장되는 블록체인 상의 위치, 장소,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계약 계좌, 스마트 컨트랙 계좌에서만 필요한 거고요. 그죠? 이 두 개는 이제 나머지 모든 계좌에 다 필요한 거죠. 넌스하고 잔고. 그래서 어떤 거래가 실행되고 나면은 그 거래의 실행 결과 거래와 관련된 어카운트의 잔고가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잔고를 이제 표시하는 거고. 넌스는 우리 저거 할 때 넌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작업 증명할 때 비트코인 작업 증명할 때 넌스를 많이 했는데 그 넌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자체가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넌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나요 이거? 이 번역하기 참 만만찮아서 그냥 넌스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비표. 어떤 표를 주고 그 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뭔가를 갖다 구분하는. 근데 그 비표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동일한 표가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비표를 줘가지고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표가 같은 표가 여러 개 있으면 사실 구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넌스라는 의미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값인데 이 값이 한 번 사용되면 그 다음에 사용되는 값하고는 같은 값이 없다. 다른 값이 항상 사용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어떤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서 어떤 거래, 예를 들어 지불 거래 같은 게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지불 거래를 갖다 하나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포스팅을 하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트워크상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거래 정보라는 거는 누구든지 중간에서 이렇게 도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래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계좌에서 B라는 계좌로 뭐 100원을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똑같은 거래를 그 다음에 자기가 도청하고 있다가 계속 포스팅을 하면은 10번만 포스팅하면은 자기는 사실 100원만 저기 이체를 했는데 1000원이 이체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기본적으로 무슨 공격이라고 그러냐면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그러는데요. 리플레이 어택.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리플레이 어택. 그 재현 공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재현 공격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거래 정보를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이렇게 보낼 때 지금 보낸 이 거래 정보 그 다음에 동일한 거래 정보가 절대로 사용될 수 없게 매번 거래 정보를 보낼 때마다 그 속에는 항상 바뀌는 정보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거래를 다른 거래하고 반드시 구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보를 보통 이렇게 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넌스. 그래서 어떤 계좌에서 어떤 거래를 하나 이렇게 포스팅하고 나면 그 다음 거래는 반드시 그 전 거래하고 다른 넌스 값을 가지게 그렇게 거래가 포스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그리고 이제 거래를 그 실행하는 쪽 있잖아요. 거래를 실행하는
거래를 검증하고 실행하는 그런 주체가 이제 채굴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블록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은 미리 한번 포스팅이 된 걸 재전송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넌스 값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사용된 거래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값을 넌스라고 해요. 넌스. 그래서 계좌가 거래가 이렇게 거래를 한번 이렇게 이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한 번씩 이 계좌에서 거래가 한번 실행될 때마다 넌스 값이 계속 바뀌게. 그래서 재사용되는 거래, 리플레이되는 거래는 반드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 작업 증명에 사용하는 넌스하고는 개념 비슷한데 용도는 좀 다르죠.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터넷 뱅킹 같은 데서 리플레이 어택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넌스입니다. 이거는 장고는 우리 뭐 잘 아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약 코드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 계좌가 관련된 거래가 실행될 때마다 여기 내용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 실행이 되고 나면은 그 내부의 변수값 같은 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변수값이 블록체인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그 해시값이 요 계좌 자료 구조에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좌는 다 주소를 다 가지는데요. 계좌 주소, 계좌 아이디죠. 주소를 가지는데 외부 사용자 계좌의 주소는 공개 키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저거랑 동일하죠. 비트코인에서도 주소 만들 때 공개 키를 해시 함수로 이렇게 해싱을 해서 키 만들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개 키로 탕곡선 암호,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만든 다음에 공개 키를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256비트 중에 앞에 있는 96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160비트를 주소로 쓰는 이런 방식으로 썼고요.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하고 해시 함수 알고리즘을 어디서 개발한 걸 쓰고 있냐면은 니스트라고 미국 그 기술 표준 협회에서 만든 표준 기관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써요. 근데 그때 이 양반들이 만들 때는 좀 더 진보된, 좀 더 발전된 해시 알고리즘이 나왔었어. 그게 표준으로 나온 걸 뭐라고 그러냐면 HSA3라고 그러는데요. HSA3 이게 2016년도, 15년도에 표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표준이 공표되기 바로 직전 이 표준을 위해서 제한된 알고리즘 그게 요걸 썼어. 그러니까 표준으로 되진 않았지. 근데 요거가 조금 달라. 요거 읽을 때 우리가 캣책이라고 하는데 캣책 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썼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서 사용한 HSA 256보다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알고리즘으로 개발된 걸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주소의 소유자를 확인하려면은 요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로 작성된 서명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소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주소는 전부 다 공개키 기반으로 주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 공개키 그 주소의 소유자를 서명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르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저기
저기 그 소유자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는 계약 프로그램,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는 저걸 하지 않고요. 공개 키 기반으로 주소를 만든 게 아니고 송신자, 이 거래를 생성하는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거래를 포스팅하는, 그 포스팅하는 송신자 주소, 그 다음에 송신자가 사용하는 그 계좌의 넌스 있잖아요. 넌스. 그건 계속 바뀌니까요. 매번 바뀌니까, 한번 이렇게 거래를 포스팅할 때도 바뀌니까 그 바뀌는 값을 가지고 해시 값을 구해요. 그러면 같은 계좌에서 또 그 다음에 거래를 그 스마트 계약을 만들더라도 넌스 값이 바뀌니까 동일한 주소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른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160비트가 이제 스마트 계약의 계좌 주소.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저기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주소가 리핑이 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계약하고 뭔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런다. 물품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에스크로 계좌가 만들어가지고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내가 뭐 물건을 갖다 이렇게 물건 대금을 갖다 이렇게 지불받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에스크로 계약 프로그램의 주소, 그 주소가 내가 어떤 계약 그러니까 거래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그럴 때 이더리움의 내부 통화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쉬웠다.